자, 이 이야기는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왕에게 직접 폭탄을 던졌다는 것은 커다란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청년이 한 명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윤봉길 여사입니다. 여러분들 윤봉길 여사 다 잘 알고 계시죠? 윤봉길 여사는 저 충청남도 예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데 거기에 덕산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윤봉길 여사는 일본식 교육을 받기를 거부하고 오치서숙이라고 하는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서당에서 사사성경을 배우고 옛날식으로 그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집 밖이 아주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윤봉길 여사를 찾아온 겁니다. 놀랍게도 저 무덤에 있어야 될 비석을 뽑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윤봉길 여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아버지 좀 찾아주십시오. 아버지 무덤이 어딘지를 글을 몰라서 찾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윤봉길 여사는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부터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 이제 윤봉길 여사는 우리나라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일본의 만행을 하나씩 알게 됩니다. 자,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광주 학생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댕기머리 사건이라고요. 여러분들 저 전라도에는 광주 옆에 보면 나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곡창지대에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일본으로 다 수탈해 가기 때문에 나주에 긴자거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주라는 곳에 있는 그곳에 일본 사람들과 한국 학생들이 광주의 학교로 통학하는 그 기차 안에서 일어난 소동이었어요. 우리나라 여자아이가 지나간 아이를 일본 아이가 댕기머리를 잡아 당겨다가 나중에 땅에다가 냉동강에 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아이가요, 거기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막 사과하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과 싸웠을 때 그 당시에 어른들은, 그리고 또 일본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아이들만 나무라고 벌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나중에 결국은 다 일어나서 만세 운동을 한 거예요. 11월 1일 날. 이 사건을 보고요, 저 상해에 김구 선생을 찾아갑니다. 먼저 상해 임시정부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상해에 가서 먼저 야채와 과일을 파는 과일 장수를 하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자, 김구 선생을 만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김구 선생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봉창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인 애국당이 일원이 된다고 하면서 맹세하고 나서 폭탄을 만들어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폭탄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물통 폭탄과 바로 이 도시락 폭탄이에요. 물통은 일본 왕의 생일 잔치 날 던지고요, 도시락 폭탄은 스스로가 죽겠다고 해서 만들었던 이 물통 폭탄과 도시락 폭탄을 준비를 해서 홍구공원이라고 하죠. 홍구공원에 일본 왕의 생일 잔치 날, 그러니까 일본 높은 사람들이 다 모인다라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윤봉길 여사 사진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아주 말끔하게 정장 차림으로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인 것처럼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각자 일본 사람들 허용된 물품이 도시락 하나, 물통 하나는 허용된다라고 해서 윤봉길 여사가 폭탄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갑니다. 이제 윤봉길 여사가 내일이면 이제 홍콩공원에 폭탄 던지러 가는 날이었는데요. 윤봉길 여사가 집을 떠나올 때는 아이가 한 명이었는데 뱃속에 아기가 한 명, 동생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큰 아이는 사실은 윤봉길 여사가 보고 왔지만 둘째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강보에 쌓인 두 아들의 두 병정에게. 강보란 포대기예요. 보자기 있잖아요. 엄마가 애 없는 보자기예요. 강보에 쌓인 두 아들에게, 두 병정에게,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거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며 나의 빈 무덤에 와 술 한 잔 부어 넣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육으로 성공하도록 하여 동서양을 보건대 동양의 철학자 맹자처럼, 서양의 혁명가 나폴레옹처럼,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를 그 사람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는 그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마지막에 편지를 남겨놓고 그렇게 이제 떠납니다. 가시기 전에요, 윤봉길 회사께서, 여러분 아마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계를 김구 선생님께 줍니다. 선생님,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계는 새 것이고 선생님 시계는 낡은 시계이니 이 시계를 선생님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시계와 교환하기를 원해서 시계를 서로 바꿉니다. 이 윤봉길 회사의 시계는요, 나중에 김구 선생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김구 선생님 시계는 윤봉길 회사가 품은 채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다행히 이 두 시계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윤봉길 회사는요, 홍코 공원에서, 그러니까 일본 왕 생일 잔치하는 날 그곳에 맨 앞에 있다가 그곳에 나가서 폭탄을 던집니다. 물통 폭탄을 던졌어요. 팍 터졌어요. 그 자리에서 중국의 상해 정변을 일으켰던 일본의 시라가와 육군 대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가와바타 거류민단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구사단장이 왼쪽 다리가 절단되고요. 그리고 노무라라고 하는 삼함대 사령관이 눈에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에다라는 주중공사가 크게 다치게 되고요. 윤봉길 회사는 그 자리에 도망가지 않죠. 나중에 결국은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러니까 상해에 일본 영사관에다가 그 지하에다 감금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김구를 잡기 위해서 이 윤봉길 회사를 영사관에다가 가둬놓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우리 한인 애국단의 일이다 라고, 우리 한인 애국단의 의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 윤봉길 회사는 끌려가서 위수 감옥이라는 일본 오사카에서 1932년 12월 19일 날, 추운 겨울 날 위수 형무소에서 팔을 벌려서 눈을 묶고 나서 머리에 총살을 시켜서 총을 맞고 돌아가시게 됩니다.